이번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기독교인 친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친환회. 이 단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기를 원했고,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이런 그 미국과 손을 합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합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만들어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보면은요, 독립운동을 쉽게 한 게 아닙니다. 많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요,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날린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많이 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려면은 우리 힘으로 일본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해방 이전에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대한 국가예요. 그런 일본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일본을 물쳐줘야 되느냐?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일본을 물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아시아에서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의 핵심은 미국을 어떻게 움직여서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외교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의 핵심을 외교 독립운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승만 박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누군가가 이승만 박사 편에 들어서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미국 정부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고리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의 그 고리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미국을 움직이려고 만들었던 단체가 기독교인 친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 친환회, 이 단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소위 태평양 전쟁 시기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 일본에서부터 우리 한국이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도 못하고, 파악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좋아해요. 또 일본도 미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일본은 나쁜 나라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계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근대적인 국가를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본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서구 사회가요, 일본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서구적인 국가와 대등한 그러한 국가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일본 사람 나쁜 나라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사회가 일본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고요. 그 변화가 뭐냐? 그 일본이 미국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위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 봐,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가르쳐줘 가지고 근대 국가가 됐는데 이제 나한테 덤벼? 이래 되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적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이 친구였습니다. 친구 가운데서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적이 된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된 거예요. 이때 쾌제를 부르면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1941년 12월 7일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열린 1942년 3월 7일 3일절은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축제였습니다. 축제였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한판 붙게 되었고, 미국과 일본이 한판 붙으면은 결론은 뻔하다. 미국은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고 일본은 섬나라, 별로 힘이 없는 나라야. 일본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지만은 일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의 불행이 나의 축복이라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우리 한반도로서는 아주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뭐냐? 일본 나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일찌감치부터 3.1운동의 많은 내용을 보면은요, 일본 나쁜 나라다. 지금 미국이나 서양 여러 나라가 일본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그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무사도가 지배하는 나라고, 천황, 황제라고 하는 그 천황이 있는 나라고, 신토이즘, 미신을 섬기는 나라고,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예를 들어 3.1운동의 많은 문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일본이 나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3.1운동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에 벌어졌는데, 바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몇 달 전인 1941년에 1년 여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죠. 이승만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일본이 겉으로는 그렇다는 나라지만 일본 내막을 뒤집어 보면은 일본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먹고 그다음에 만주를 먹고 그다음에 중국에 공격할 것이다. 남쪽으로 가서는 대만을 일본이 장악하고 남태평양으로 갈 것이다. 결국 그 일본이 미국과 한번 싸우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승만 박사가 잘 정리해가지고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요,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국가와 맞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20년 지나가면서 일본 사람들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년 2등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미국이 간섭하고 영국이 간섭하고 우리는 못한다는 말이냐? 우리도 한번 1등 국가가 되자. 소위 다나카 각서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도 1등 국가가 되자. 적어도 전 세계에서는 몰라도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패권을 갖자. 옛날 중국의 천황이 중국의 황제가, 천자가 아시아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 천황이 아시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주를 정복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가가지고 미국 외교가들한테 가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적대 국가다 하는 것을 열심히 외쳤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도와서 일본과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한다는데 옆에서 도와준다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서 우리에게 무기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면은 우리가 일본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구별을 못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었던 임시정부 이것을 정부로 인정을 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대여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같은 페이트에서 일본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승국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본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하나의 그 독립국가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한 이승만 박사가 태평양 전쟁 시대에 가졌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인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정부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돕는 것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끌어들여야 되느냐? 소련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승만, 김구가 주도하는 그러한 그 임시정부를 미국이 도와주면은 소련이 그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 보고 우리 보고 같이 이러자고 그러면서 자기들 한반도를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국무성이었던 거예요.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성에 하는 일이 뭡니까? 소련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 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국무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럼 그 당시 소련은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미국이요 독일과 전쟁을 할 때는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 돼 가지고 독일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 일본이 미국한테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싸울 때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정치를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일본이 상호 불가침 전쟁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련은 지금 독일과 전쟁하는 것만도 힘들어. 일본은 미국과 전쟁하는 것만도 힘들어. 그런데 일본과 소련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련은 독일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한테 또 망하게 되는 거죠. 소련이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소련의 양 날개에 두 개의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이쪽 서쪽이죠. 서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일과 일본이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이상 소련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먼저 독일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 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을 하기 힘들다. 일본 입장에서도 두 개의 전쟁을 하기 힘들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좌파 사람들은요 해방 직전에 공산당들이 열심히 일본과 싸웠다고 하지만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소련과 일본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일 일본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려면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1945년에서 40년에서 45년 바로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 제일 싫어했던 세력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한반도에서 공산당을 싫어했을까요? 우리 기독교를 싫어했을까요?
공산당을 싫어했을까요? 우리 기독교를 싫어했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알려줬습니다. 소련과 일본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이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활천에다 무슨 글을 썼냐면은 소련은 말소의 붉은 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글 삭제라는 거예요. 지금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소련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글이 나오면은 소련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럼 소련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진다. 이거 지우라. 그럴 만큼 일본도 소련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소련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일본에 의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일본과 또 많이 싸웠던 세력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방 공간에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독교가 일본과 싸운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과 별로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뿌리인 소련과 일본이 상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과 김구 이런 사람들을 소련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스크바 외상회담할 때 앞으로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 1번 이승만, 2번 김구. 그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련이 그런 아주 아주 결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나라의 주역이 되면은 소련 한반도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도와준다 그럴 것 같으면은 미국이 좋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미 국무성은 이승만 박사랄지 한국 사람들 뭐 좀 독립운동 해봐야 그 별거 아니고 소련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미국을 도와줘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의 외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1운동 자체도 가능해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이 길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합국의 일원이 되는 거 이 길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점이죠. 너무나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이 국제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안 돼, 해봐야 안 돼. 그래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승만 박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갈 때까지도 안 가보고 안 돼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승만 박사가 뭐 프린스턴에서 PhD 받았다고 해서 미국이 뭐 이승만 박사 말을 들어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아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신 나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한미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한국을 알고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혹은 사장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정부를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을 깊이 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손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940년에 미국 땅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교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884년에 알렌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래서 선교사들 1세대가 이미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헐버트도 그렇고 에비슨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셀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이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미국 정부를 움직여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기독교인 친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 이해관계, 이해라는 말이 영어는 뭡니까? 인터레스트예요. 인터레스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옛날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운산 금광.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일제 말에 이거 팔아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겠느냐?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광 다음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교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선교부가 어디에 있었냐? 평양에 있었어요. 장로교가 미국의 중요한 교단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들도 장로교를 무시 못한다고. 그런데 그 장로교의 제일 큰 선교부, 세계 여러 선교부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중국도 상해 북경 많이 있고 일본에도 여러 선교부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단일 선교 지부로 볼 때 제일 큰 지부가 어디 있었냐면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선교부였던 거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캐톨릭은요,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캐톨릭은 별로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톨릭도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부를 둔 곳이 어디냐? 역시 평양인 거예요. 한국 땅에 천주교의 가장 큰 선교부가 있었고 장로교의 가장 큰 선교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움직여보자. 이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는 외교의 천재였던 거예요.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1942년 말에 기독교인 친환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의 동향도 매우 중요한데, 원래 선교사들 일진들은 이미 1930년대 초에 은퇴를 하고 한국을 떠났고, 이진들이 와서 1930년대에서부터 이제 한국을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에 터졌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40년 10월에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선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제 한국 땅에 있으려면 우리 일본말을 들어야 된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맹방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님들 조금치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펜셀러한테는 이화학 땅을 움직이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언더우드한테는 영의 전문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고요. 선교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다고요. 그건 점점 일본의 간이 붙기 시작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더 이상 우리는 2등 국가가 아니라 1등 국가가 되겠다. 이제 미국 눈치를 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부터 조선에 와 있는 총독들도 선교사들한테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할 수 없다. 그래서 1940년 10월 달 우리나라의 주요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자면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2세,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스, 쿤스, 달미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일찌감치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철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면은 그 중에 70% 이상은 장로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10월 달에 1차 철수하고, 그 다음에 41년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42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국 스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2세, 아담스, 군수, 탈미디, 이 언더우드 2세는요 조선에서 일종의 귀족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언더우드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 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함부로 못했다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언더우드 2세를 그냥 말하자면 가택 연금을 시켜버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1942년 5월 달에 그립솔름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떠나는 것이고 결국 1942년 8월 25일 미국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제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왜 1942년 가을에 기독교인 친화회를 만들었냐? 이승만 박사의 생각에는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은퇴한 선교사들도 있지만은 이승만 박사의 머릿속에는 이제 한국에서 1940년에 선교사들이 대거 이제 철수해 왔고 1942년 5월 달에 또 언더우드를 비롯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미국으로 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인 친화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42년 가을, 그래 이승만 박사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요 타이밍을 맞추는데 아주 기막힙니다.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1942년 그 8월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잘 못 잡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지만은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들이 나쁜 점도 있지만은 선교하는데 장애만 주지 않는다면은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미국으로 철수하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의 말대로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뺏기고 나서는 이제야 일본의 실상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바로 1942년 가을에 바로 말하자면은 뉴욕 강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부르다가 이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만난 선교사들을 만난 그러한 기록이 있죠. 1942년 9월 달에 앨리스 아펜젤러의 딸입니다. 이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옛날부터 옛날 선교사였다가 이제 미국으로 은퇴해서 활동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에비스인죠. 에비스는 세브란스를 만든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비견할 만한 선교사가 에비슨입니다. 그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고 세브란스 의전도 만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에비슨을 불러가지고 지금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미국과 같은 편이 되고 그래야 독립을 했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 그래야 당신들도 한국에 와서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비슨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에비슨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과 손을 잡고 만든 것이 기독교인 친환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아시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꿈은 뭐냐?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시아가 민주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미국은 이 대서양 쪽에 미국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서양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파트너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 쪽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시아 쪽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한국이야말로 미국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다. 일본은 신토이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비슨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고 민주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기지로 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되고 미국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비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승만이 원래 가했던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원래 이승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비슨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있어서 에비슨은 자기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비슨이 염려를 한 거예요.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본래 가했던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염려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을 기독교적인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승만은 원래부터 가졌던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승만을 도와서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선에 가서 선교할 때도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에비슨에 대한 그 미 군정 당국은요, 미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시에 에비슨이 나이가 79살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79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은 분 같아요. 근데 79살의 에비슨이 마지막까지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에비슨에 비하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국 정부가 이해한 그 기독교 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승만을 지지해야 된다. 두 번째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으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친환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에비슨이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다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42년 가을에 기독교인 친환회가 만들어졌고,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을 알리는 거예요. 한국을 좀 알아야 뭔가 한국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에비슨 박사가 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인의 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회장은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는데 모셨는데, 이분은 사실 선교사 출신 아닙니다. 그러나 감리교 목사예요. 그 다음에 그 총무 겸 재무는 아까 얘기한 에비슨이고, 여기 석인 피치 부인인데 이분도 역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 친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에비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이 먹은 선교사들은 도와줬는데 젊은 선교사들은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또 언더우드나 쿤스 이런 사람들도요, 마지막까지 한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택연금도 당하고 일본어한테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미 군부대에 그냥 들어갔어요. 선교사들 가운데요, 태평양 전쟁 때 미 군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비슨이나 헐버트 같은 원로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친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3년 3월 달에 이제 3.1절 행사도 하고 또 임시정부 24주년 기념식도 했는데, 이때 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그 벚꽃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벚꽃 좋아하죠. 우리 한국에도 벚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벚꽃이 일본으로 갔대요. 그래서 일본 벚꽃은 일본 벚꽃이 아니라 원래 한국 벚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에 이 아시아의 벚꽃이 와가지고 워싱턴에 가면 봄에 벚꽃 잔치가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벚꽃을 일본 벚꽃이라고 부른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벚꽃이라고 부른다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봄에 일본 벚꽃 밑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벚꽃은 원래 일본 벚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간 벚꽃이니까 한국 벚꽃이라고 바꿔달라 캠페인을 벌린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한국을 알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한국 벚꽃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시아의 벚꽃이다 이렇게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운동을 이 기독교인 친환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 친환회가 쭉 열심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자기는 기독교를 통해서 외교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려면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를 움직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3.1운동 지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문제에 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계속 두둔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알지만은 3.1운동 직후에 미국과 일본은요 친구였습니다. 가까운 친구였어요. 적이 된 것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가서 당신네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데 일본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선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노 코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기독교인 말고 일반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을 좀 모아다가 일을 하려고 만든 것이 한미협회인데, 이거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일본의 박해에 의해서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한국을 아느냐?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선교사들밖에 없다. 그들밖에 호소할 데가 없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제 30년 동안 어려울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왔고, 기독교를 통해서 미국의 그 근대 문명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의 중요한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목사이신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그때보다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를 복원시킬 만큼 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없어요. 참 우리 기독교도 한심한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한반도는요 중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 있는 겁니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은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기독교 신앙을 계속 가지려면 그런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교회 몇 교회를 더 개척하고 신자 몇 사람 더 전도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계속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세력권 내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없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우리가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그 선교사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인 친환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한 것은 서재필 박사도 여기에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에비슨의 답변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에비슨의 그 편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은 지금 한국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선교를 하려면은 먼저 조선이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가지고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대동아 공영권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신토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세력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신토 세력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가 선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자유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고, 세 번째는 병원 같은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고, 병원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이런데 사실 누구나 다 복음 전도를 원하지만 복음 전도를 하려면 먼저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독립이냐? 민주적인 국가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민주적인 국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몇 교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천의 주예수교회가 이런 일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는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에는 아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은, 지금 이승만 박사는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외면하면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행동을 다 알고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올 때 이승만 박사 여러분들을 좋게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승만 박사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할 때 같이 도와줘야 여러분들이 독립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요, 그 에비슨의 그 내용이야말로 잘못된 것이 나와가지고, 잠깐요. 아닌데,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승만 박사가 어려울 때,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임시정부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데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앞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미리 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역사에서 귀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결국 임시정부 승인 운동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노비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비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체가 어디냐면 국무성입니다. 국무성이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요? 이 국무성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소련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승만 박사가 매일 미 국무성 앞으로 가가지고 면담 좀 시켜달라. 그런데 국무성의 하급 직원이 면담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운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인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 국무성 문 앞에 앉아서 우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구나. 그런데 국무성은 뭐 그런 개인적인 것 가지고 뭐 정책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승만 박사의 귀에 설거던 사람 누구냐면 국방성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군인이에요. 군인들은 이제 게릴라전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게릴라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정받으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의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선교사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국회에 압력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몇몇 사람들 이승만 박사 아는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해가지고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미국 의회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선언서를 발표하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느냐?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 바로 결의안이 상정까지 됐습니다. 여기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 한두 사람이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편지 쓰는 거예요. 국회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독립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주에 가서 무장운동하는 건 못지않게 미국 의회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의 외교문서에 보면은요, 그 선교사들이 친필로 쓴 그 글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글 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 같은 글을 써가지고 그걸 미 국무성에 보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미 국무성이 반대하니까 못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이게 큰 운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바로 이 기독교인 친환을 통해서 미국 의회를 움직이려고 했고, 그것은 미국 의회의 결의안이 상정되는 데까지 올라갔다. 바로 그것만 해도 매우 큰 일이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 만일에 우리 한반도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들은 다시 한국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바로 한국이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국내에서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큰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